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5일, 1월 첫 번째 금요일, 오늘입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새해 밝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참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동안 우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빨리빨리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뉴스픽 대신에 얼마 전 이재명 당대표실로 전달된 탄원서에 대해서 단독 기사를 뉴스토마토에서 썼는데 그 기사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뉴스토마토의 유연석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도대체 무슨 내용의 탄원서가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사자는 왜 화를 내고 있는가,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잘못했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이제 소설가로 등극했다. 추다르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쓴 소설 장하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김종대 전 의원, 진보의 달마대사, 이 명칭으로 꼭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약간 달마대사 끼가 좀 있죠, 그분이? 이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정의당 얘기, 현안 얘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박종진님께서 노면을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러시는데 좋은 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뿌듯하다, 좋다, 이런 말이시겠죠? 저도 여러분들 보면 식음을 전폐해도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빨리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당대표실에 한 탄원서가 올라왔어요. 총선을 출마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곽상욱 전 오산시장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뉴스픽 대신에 저희가 특별히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담당 기자인 유연석 뉴스마토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조팀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이는 많이 먹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법조팀장들이 보통 법원에도 있고 변호사들하고도 하고 검찰에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법조팀장들은 주로 검찰청에 좀 있나요? 그분들은 반장인가? 주로 대법원에 많이 대법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검찰청. 대검찰청. 예, 저는 이제 대검찰청에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힘은 대검찰청에 있는 그분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워낙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아, 이상하네. 예, 검사들이 요즘 피해 사실 막 아무데나 뿌린다 그러더니 여기 또 소외되고 있나 봅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경기도 오산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이 사실 거기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오선 중진이시기도 하고 현재 현역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지금 곽상욱 전 오산시장이 지금 출사표를 던진다는 얘기가 있는 건데, 네. 자, 어떤 인물인지 제가 지난번에 사실 안민석 의원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나 나갈 거다 이번에, 그 얘기를 하시죠. 내가 사실 그만 좀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려다가 나갈 거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요번까지 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여기에 또 이 출사표를 던진 사람하고는 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곽상욱 전 오산시장 무슨 인물입니까? 민주당 출신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오산에서 총 3번의 시장을 역임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지역 기반도 탄탄한 분입니다. 2022년 퇴임할 때 워낙 이제 유력한 정치인이다 보니까 올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총선 출사표도 낸 상태고요. 이분이 이제 친명을 자처하는 인물인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곽 전 시장이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재명표 경기 도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내일 출판 기념회를 여는데 책 제목이 이재명이 설계하고 곽상욱이 실천한다입니다. 계속 이 대표를 언급하면서 이제 자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분은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에서 태어났고 오산 초등학교, 오산 중학교, 그러니까 오산 성호 초등학교, 오산 중학교, 오산 고등학교 다 쭉 오산에서 이렇게 네, 오산 토박입니다. 그러네요. 자, 행정학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도 단국대학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나오는데 내리 3선을 할 정도면은 또 실력도 있나 봅니다. 꽤 좋은 평가를 받아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종종 잡음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다 딛고 넘어가셨었고요. 네. 자, 근데 뭐가 문제이길래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 분에 대한 얘기를 끌고 왔는지 보면은요. 이 곽상욱 전 오산시장이 이번에 총선을 준비하면서 결국은 경선이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안민석 의원하고는 조금 반대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유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을 민주당에서는 정밀 검증 대상으로 네. 지금 한 것 같아요. 자, 민주당에서 정밀 검증 대상으로 이 곽상욱 전 시장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뭐 성범죄나 음주운전자는 정밀검증 대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성문제에 민감한 건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소위 유력 대선 주자들이 쓰러지는 등 곤혹을 그렇죠. 치렀던 경험 예. 때문인데요. 이분도 정밀검증 대상이 된 건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 2019년에 있었던 불륜 의혹 때문인데요. 이 여성의 진술을 당시 야당 측인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에서 폭로하면서 그때 오산 지역에서는 되게 큰 이슈였습니다. 이 여성이 기혼 여성인데 2016년에 곽 전 시장하고 8개월간 불륜 관계였고 남편에게 들켜서 위자료도 못 받고 이혼했다. 그래서 곽 전 시장을 찾아가서 2,860만 원의 돈 봉투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명목으로 6개월간 매달 90만 원씩 계좌이체를 받았다고도 했고요. 당시 곽 전 시장은 이게 이제 왜곡된 음해이자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폭로 직후에 한 지역 언론의 불륜 주장은 좀 거짓이었다. 그런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돌연 연락처를 바꾸고 좀 잠적을 했어요. 누가요? 여자가요? 예, 여자분이요. 근데 이때 시민단체가 이 여성분과 관련된 문제로 해서 곽 전 시장을 고발을 했는데 이게 검찰에서는 어쨌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곽 전 시장은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네. 보도자료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무리됐던 불륜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건 이번에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와 당대표실에 탄원서가 접수돼서입니다. 뭐 불륜으로 한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뉴스토마토에서 단독으로 터트리면서 굳이 여기까지 아침에 뉴스픽을 밀어버리고 우리 방송에서 이 내용을 우리 애청자들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 탄원서 내용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당대표실에 올라온 탄원서. 네. 네.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곽상욱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됐다,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정작 그 당시 불륜 여성과의 전 남편이었던 이혼하신 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입수한 이제 탄원서인데요. 네. 이거 잠깐.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잠깐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요. 네. 저는 언제까지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A입니다. 당시 곽상욱 오산시장과 제 배우자였던 B씨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등 가정이 파탄나는 피해를 겪은 사실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7년 B씨와 이혼했는데 이유는 당시 오산시장이던 곽상욱 씨와 제 배우자 B씨의 불륜 관계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B씨와 저와의 수회에 걸친 소송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 탄원글을 올리는 이유는 민주당 출신으로 오산시장을 3회 12년이나 한 곽상욱 씨가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닌다 하여 저런 사람이 과연 정치를 하면 되겠는가 해서입니다. 이게 2023년 12월 15일 작성된 걸로 나오고 수신인은 이재명 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곽상욱 전 시장이 자기는 불륜 아니고 깨끗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닌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고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 쇄신을 하면서 공천을 좀 깔끔하게 잘 연결해서 새로운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분위기를 지금 망가뜨릴 수도 있는 좀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보고 있는 와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우리 뉴스마토의 단독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 지금 네. 그렇게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곽 전 시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도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특히 불륜이나 이 부정행위 관련된 것 때문에 약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검증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삼으니 이제 좀 진실을 알리고 싶다. 뭐 이제 이런 건가 봐요. 네. 아이고 복잡스럽네. 자, 이 탄원서는 근데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분 자체가 되게 검증된 분이고요. 그 신원이 확실하게 검증. 곽 전 시장이 아니 그 지금 탄원서를 보내신 전 남편분이 네. 실제로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직하셨던 분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가 입수한 그 여성분, 그러니까 곽상욱 전 시장과 불륜 여성이었던 관계였던 그분이 변호사 동석하에 공증까지 받은 녹취록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봐도 사실상 불륜 관계는 좀 사실로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한 정황이 충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탄원서를 보낸 사람이 뭐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당대표실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 탄원서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아직 당대표실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아직도 네. 이제 검증위에서 검증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뭐 아직도 검증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거 이외에도 또 제주도 접대 골프를 시장 재직 시절에 여성을 동행해서 또 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제 사실 이 불륜 의혹권은 좀 예전 일이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취재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이분 곽상욱 전 시장이 이제 건설업자로부터 제주에서 2박 3일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네. 이게 2022년 1월에 간 거니까 삼선시장 퇴임을 앞둔 한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입니다. 곽 전 시장하고 건설업자를 포함한 남자 4명 그리고 네. 여성 4명이 함께 갔습니다. 이 여성들은 배우자들이 아니었고요. 이 8명은 초호화 프라이빗 리조트 객실 4개를 빌려서 숙박을 했는데요. 제보자는 남녀가 한 쌍씩 방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보자가 직접 본 게 아니어가지고 좀 아직 확신하긴 좀 어렵고요. 곽 전 시장은 취재진한테는 남자 둘둘, 여자 둘둘 이렇게 동성끼리 묵었다고 해명을 했고요. 근데 제가 여기가 어떤 데인지 궁금해가지고 제주로 직접 취재를 갔었는데요. 네. 해당 리조트는 이제 약 37평으로 4인 가족이 묵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방이 2개고 큰 거실이 하나 있고 각 방에 더블 사이즈 침대 1개, 싱글 사이즈 침대 2개가 있고 욕실도 방마다 있고요. 근데 리조트 홈페이지 보면 1박에 80만 원이 나옵니다. 네. 골프도 이제 이틀간 친 걸로 나오는데 이런 숙박비와 골프장 이용료를 직접 낸 게 아니라고 하면 최소 수백만 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곽 전 시장은 이제 n분의 1로 결제를 했다고 반박을 했고요. 취재진이 그럼 그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곽 전 시장하고 동행했던 남성에게도 물었는데 그분도 결제는 n분의 1로 했다고 했지만 그거를 입증할 증거를 요청하니까 보내주겠다고 해놓고는 일주일 넘게 보내주지 않아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곽 전 시장이 건설업자나 인테리어업자와 같이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것 같다. 예. 골프 접대 내지는 리조트 접대와 같은 그런 뇌물을 수수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심이 있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전부 다 무혐의 처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에 이분이 이제 뭐 개발 네. 인허가와 관련돼서 많이 소송을 당했었는데 네. 대부분 거의 다 무혐의가 됐고요. 네. 이 여성분하고 관련된 거는 제3자 뇌물공여건이라는 건데 이 여성 진술 중에 곽 전 시장이 원래 자기한테 계속 매달 90만 원씩을 보내준다고 하다가 총 그 당시 2018년 지방선거 7개월여 앞둔 시점에 자기 친한 후배가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체인을 변경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 후배가 이제 이체를 하게 되는데 이 후배가 뭐 이 여성한테 자주 찾아오고 그다음에 싼 월세집도 알아봐주고 이렇게 잘 챙겨줬대요. 네. 그래서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이 여성분이 곽 전 시장한테 좀 화가 나는 일이 생겨서 불륜 사실을 폭로를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걸 안 곽 전 시장 후배가 이제 쌍욕도 하고 가족들도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하고 알고 보니 이제 조폭 두목이었고 오산 지역에 땅을 사놨는데 이 땅이 곽 전 시장 임기 안에 개발이 돼야 해서 곽 전 시장 부탁하에 자기를 감시해왔던 거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 내용 때문에 시민단체가 곽 전 시장이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서 한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향응과 함께한 여성에게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뇌물 공여를 한 혐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고발을 한 건데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와 관련된 그 제3자 뇌물 공여에 대한 무혐의지 불륜에 대한 무혐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곽 전 시장 쪽에서는 나 전부 다 무혐의 받았고 다 문제 끝났고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왜 뉴스토마토가 굳이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에 대해서 함부로 보도를 해서 내 명예를 실추시키느냐 이제 이게 얘기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공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서 후보를 검증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후보 검증 당시 확인된 내용들이 이러이러하다는 걸 알리는 건 필요하다. 특히 문제는 이런 성비위가 있는 곽상욱과 같은 사람이 친명을 자처하면서 이 대표를 등에 업고 민주당 공천을 노리는 것 자체가 민주당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건가 봐요. 네, 그건 그런 취지이고요. 그럼 뭐 어쨌든 이분은 계속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계시고 저희한테 그러니까 언중에도 제소를 하고 그다음에 명예훼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도 민사 소송도 저희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형사 고소는 했어요? 아니요, 형사 아니고 민사로. 형사는 안 하고 민사만.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 보도를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라는 되게 큰 의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당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친명을 자처하는 인물이 오히려 이런 성비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가 나중에 더 부각이 되면은 오히려 민주당한테 큰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고요. 본인은 자기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분이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는 게 이 대표의 명예나 아니면 뭐 민주당 당의 총선 승리를 바라는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하고 후보들 검증 작업 같은 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또 못하게끔 민영사적으로 압박하고 막 이러는 것은 부당하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유현석 기자하고 얘기는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실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기사들 가지고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맞죠. 지난번에 천공 얘기도 그랬고, 뭐 부승찬 대변인 얘기도 그랬었었고, 그리고 막 그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취재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또 일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취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정당한 취재 활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압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만약에 잘못 보도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보도권을 침해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요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유현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추미애 전 장관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이스. 네, 3.3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생적으로 자란 야생 산삼, 산양 산삼이 있습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하고 똑같다고 하는데요. 7년간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포닌이 많이 들어가면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면역력을 매우 높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추운 겨울에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동충하초를 먹었는데 그것도 유사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먹고 나면 기운이 좀 많이 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견뎌내게 해주더라고요. 이 야생산삼, 산양산삼 이거는요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이 사포닌의 흡수율을 높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한 해를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 자신에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에도 어김없이 1+1 이벤트 찾아왔는데요. 이거 플러스 이번에 저희가 산삼떡 만들었는데 산삼떡 3종 세트 같이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화 문의는요 1666-1080 1666-1080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는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하고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네, 거침없는 입담으로 여러분들의 속을 뻥 뚫어줄 사이다 같은 분 추장군, 추다르크, 야 잔다르크 저리 가라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모시겠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에 너무 바쁘시죠? 이 장아리 때문에. 네. 예, 추 장관님께서 장아리라고 하는 소설책을 만드셨는데 이 소설책을 발간하신 이후에 여기저기서 지금 베스트셀러도 되고 여기저기에서 이 소설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라고 하는 북콘서트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또 사회도 부천에 가서 사회도 보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채팅창에 남정재성님이 추다르크 와 김영숙님이 추미애 장관님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리틀 테네시스님 단 한 분 존경하는 사람은 추미애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추다르크 너무 최고입니다. 뭐 별별 얘기 다 나오고요. 살살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추 장군님 어디로 나오나요? 모릅니다. 저도 아직 모릅니다. 네. 네, 어쨌든 많이 관심들이 있으시니까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같은 정치인으로서 또 본인도 여기저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많고 네. 본인의 소신이 일반 또 몰지각한 혹은 일부 사람들의 생각하고 안 맞을 경우에 야유도 많이 받아보시고 그랬을 텐데 네네. 남일 같지가 않겠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이 이재명 대표 사건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이제는 네, 정치인에 대한 테러? 죽이겠다라고 생각했다. 혐의자가 자백을 했기 네네. 때문에 네. 이재명 살인 미수 사건이다 이렇게 명명을 정확하게 해드려야. 이재명 살인 미수. 네네. 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피습 당했다라고 하니까 또는 뭐 이재명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이재명의 문제처럼 개인의 얘기를 하는 문제처럼? 거죠. 네. 근데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지는 겁니까? 저는 다른 사건하고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송영길 전 네. 대표에 대한 이런 거랑 다르게.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왜냐하면 이것은 좌표 찍기를 대통령이 일찌감치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난 여름부터 민주화 세력, 진보 세력, 인권운동가를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고 적으로 돌려놨죠. 네네. 국민의 적으로. 최근 신년사에서도 자기들만의 이권, 이념에 기반한 어떤 패거리 카르텔이다. 네. 이렇게 공정성을 깨고 또는 뭐 국민의 그 기회를 뺏어간 것처럼 이렇게 국민의 적으로 돌려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노와 적개심을 부추긴 좌표 찍기를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또 체포영장 청구서를 낭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에 달러를 지원하게 해서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6년이다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거짓으로 선동하고 악마화에 앞장섰던 사람이 법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동료 시민과 함께 뭐 안타깝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당히 이중적인 위선인 거죠. 먼저 배후 규명, 진상 규명 철저하게 해라. 수사를 정확하게 해라. 국민이 의심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다오. 이게 먼저인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이게 무슨 진영 간의 대결이 심각해서 국민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죠.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대단히 잘못됐다. 책임의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게 해서 마치 쟤네는 다 적이야. 이 생각이 정당한 것처럼 만드는 사람이 거기서는 쏙 빠져가지고 난 아무 책임 없는데 니네가 이래서 문제지 이런 식으로 자꾸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게 좀 황당하다. 저는 그리고 좀 놀랐던 게 이번에 처음에 이제 기사가 부산대병원에서 위급하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타고 갔다.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럼 뭐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간 건 특권이다. 헬기 타고 갈 정도니까 별로 안 위험했나 보다. 걔네 자작극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연결되다가 제가 헬기는 바로 응급시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비상수단으로 그렇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럼 그걸 누구든지 써야 되는 거지. 야당 대표라고 쓰지 말라 그러면 그게 오히려 역차별이죠. 근데 그걸 썼다고 해서 현지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전문가의 의견인 것처럼 그거 특혜다. 그거 할 필요도 없었던 거다. 막 이렇게 나오고 기사가. 기생충 전문가가 이게 외상 그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자꾸 국민을 선동하는 엉뚱한 의견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더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어제 오늘 계속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부산대병원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자꾸 올리면서 이제 보수적인 언론에서 부산대병원에서는 부산대병원이 제일 이런 그 외상 치료를 잘하는 곳인데 왜 서울대로 옮겨달라 그랬냐. 첫 번째 이제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괜히 서울로 올려달라 그래서 그냥 그럼 가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고 우리가 제일 잘한다.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급하지도 않고 위독하지도 않았는데 해달라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기사가. 그러니까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런 식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를 왜 자꾸 내보내는지, 왜 그런 의견이 나오는지, 이거 좀 의도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언론의 장난인 것 같은데요. 언론의 장난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럼 투표로 물어봤어. 의사 집단 전체를, 부산대 병원 전체 의사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냥 아는 의사 툭 던져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부산대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키워가지고 그 의도에 맞춤형 기사를 그렇게 써내는 거죠. 이른바 조중동 스타일의 기사. 그러니까 댓글이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달려버리는 거야. 처음하고 다르게 댓글의 방향이 이상하게 변하면서 특권의식에 찌들었다, 위독하지는데 위독한 척했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이게 좀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특권의식이 아니라 지금 그 수백 회 압수수색 당하고 국회에서 체포영장 청구까지 되고 법원까지 가서 빠져나온 사람이 그렇죠. 지금 무슨 특권을 누렸어요. 불쌍해 죽겠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보도를 자꾸 내놓으면서 마치 전문가 의견인 것처럼 해가지고 내보내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또 아주 의도가 있는 기사들이 잔뜩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저는 부산대에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가족들이 다 서울에 있고 모든 기반이 서울에 있으니 당연히 자기가 활동하는 곳에 가서 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저 같아도 해달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범죄의 동기, 배후가 있는지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걸 거지. 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언론의 자세인 거죠. 그렇죠. 그런 까십으로 자꾸 끌고 갈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인터뷰도 좀 자제를 해주시고 또 그런 종류의 인터뷰가 나왔어도 그거는 원래 말했던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잘 해석을 다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폭력 얘기하다가 이제 폭력이라는 말은 들어가고 민주주의를 향한 테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태도가 달라진 겁니까 두 분 다? 아니요, 그냥 그 태도가 달라졌다기보다
이재명 살인 미수 사건을 왜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라고 하나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는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건데 세상 위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부러 지금 이 사건을 네.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 네. 또 이 전국의 방향을 좀 끌고 나가려고 한다. 이미 뭐 김건희 특검에 대한 그 언론 그 이슈 보도량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네, 네. 이재명 살인미수 사건으로 이렇게 덮으려는 언론의 의도. 그러니까 아까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네. 가십성 기사, 부산대와 서울대병원 이관계 네. 이런 거가 훨씬 더 많죠. 네. 그게 또 좀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런가 이러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잘 모르면 특히 좀 또 잘못된 왜곡해서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결국 당무 복귀는 쉽지 않고요. 네. 뭐 병상에서 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당 입장에서도 조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비상 상황이라고? 이미 지난번 그 체포영장 청구 때 많은 의원들이 또 그 찬성표를 던지고 해서 당이 한번 출렁거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은 오히려 당이 비온 뒤에 이렇게 더 단단해진다고 지난번에 그 요동으로 좀 훈련이 됐지 않나 네. 싶고요. 네. 그리고 원내대표나 뭐 최고위에서 잘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공천도 그렇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을 텐데 병상에서 이렇게 업무 보고 그런 거는 좀 불편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면회도 사실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당장이야 그렇지만 네. 이제 회복되는 속도에 따라서 뭐 가능하기도 할 것 같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 정당 시스템은 그 제가 당 대표 할 때부터 시스템 공천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네. 상당히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가동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뭐 전략 공천이나 이럴 때쯤이면 그때는 이 대표가 회복기에 있어서 충분히 당무를 지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사건이 터졌던 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예고했다가 조금 주춤하셨고 그다음에 네.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일단은 좀 활동을 잠정 중단 뭐 이런 네, 얘기를 네, 하셔가지고 저는 네. 오히려 네. 이게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다시 분열하지 않고 서로 통합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걸 계기로 생각을 또 조금 했는데 네. 사실은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기소가 되고 또 병원에서 이제 제가 그 병원에 대한 뉴스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병원에서 심각하지 않았다. 서울로 올라간 거는 일부러 부산에서 안 하고 올라간 거는 더 좀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흘리면서 심각하지 않은 사람이 쇼했다라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분열의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원칙과 상식에서도 우리 이제 앞으로 좀 활동하겠다. 이낙연 전 대표도 나 신당 창당 이름도 만들고 뭐뭐 좀 움직이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거가 조금 앞으로 그냥 이렇게 대표가 다친 거는 다친 걸로 치부하고 네. 또 이번 상황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신당 창당을 하려고 한다면 이건 실패하는 거죠. 왜냐하면 반명이 지지자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검찰 파쇼, 검찰 독재 속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보면서 정말 0.7% 차이가 이다지도 그렇죠. 심각한 거구나. 네, 네. 그러면 0.7% 차이는 어디서 왔느냐.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또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좌하는 분들이 네. 저쪽으로 넘어갔고 또 상당히 이직 중에는 그분들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돼 있었고 또 사법 리스크라고 그 이낙연 대표는 자꾸 주장하지만 사법 리스크를 만든 사람은 또 이낙연 대표였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분 밑에 있었던 분이 최근에 고백을 했죠. 네, 내가 제보를 남편, 했다 이렇게. 예, 네. 그렇다면 이 반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검찰 독재가 노골화되는 데 있어서 힘을 합쳐서 싸우겠다 해야 될 때잖아요. 근데 그 지지층의 소망과 바람과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살인미수 사건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언제 핑계 삼아. 네, 그렇죠? 네. 그걸 핑계 네, 삼아서 네, 이제 네. 마치 뭔가 좀 은전을 베푸는 듯이 혹은 자기가 좀 네. 배려적인 행동을 네, 하는 네. 것처럼 해가지고 네.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따져보니까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이제 이렇게 머리를 네, 썼을 네. 거다. 잘못 가면은 이게 어용야당 되겠구나. 어용야다. 우리 역사에서 신군부 어용야당도 있었지만 네네. 네. 그건 역사의 역적이 돼버렸잖아요. 시간 네. 지나면서 그렇죠. 다 들통이 났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원칙과 상식이든 뭐 비명계든 이낙연 전 대표든 총뿌리를 겨눠야 될 것은 지금 민주주의 체제를 흐트러뜨리는 현재의 독재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야 되는데 네. 그쪽으로 안 가고 자꾸 내부를 향해서 총질을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네, 네.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해 보아도 이건 조금 까리까리하다. 내는 잘 안 될 수 그래, 있다. 네, 그래서 조사하니까 여론조사에서 네네. 그 영남 쪽에서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지지가 높더라는 거예요. 호남 네. 쪽은 반응이 없고. 오히려 반응이 네, 없고. 네. 네. 그러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다. 네, 네, 이런 네.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조국 전 장관도 출마 얘기가 있던데 잘 아셔요? 조국 전 장관께서는 아마 이 검찰 독재에 대해서 계속 그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많이 당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검찰 독재를 약화시키고 끝장내는데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유효타 일지를 많이 고민을 거듭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신당 창당 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신당 창당 쪽보다는 어떤 것이 내가 어떤 민주당에서 만약에 뭐 영입 인재로 하기가 네. 부담스럽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유효타 일지를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 네. 그럼 당에서도 그거는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된다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여기 지금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장편 소설 장하리 자유와 진실을 향한 외침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검찰개혁의 선두에 섰던 추미애가 작정하고 아픈 검찰개혁에 관해 쓴 책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자유와 진실을 향한 외침 이런 부제를 제가 여기 붙였는데요. 네. 그 진실이 많이 가려져 있어요.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론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민주주의 위기는 사실은 언론의 위기가 초래한 거죠. 우리 국민들이 안 깨어나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렇죠. 국민의 각성, 국민의 인식을 가로막는 언론 역할 부재에 저는 더 원인이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언론이 하지 않는 역할에 대해서 어떤 맥락을 어떤 동기와 배경 아래에서 검찰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소설의 형식으로 제가 진실을 빨리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 서울의 봄처럼 한 40년 지난 뒤에 영화가 나오면 우리는 네. 하나의 그것을 문화적으로 소비를 할 수는 있는 거지만 현실을 바꾸거나 변경하는데 국민이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후회, 안타까움 그런 것만 남잖아요. 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역사에서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데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다면 내가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라도 얘기를 해보겠다. 그런 각오로 사실 이거 쓰는데 꽤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읽어봤는데 저는 거의 다 읽었습니다. 막 맨 끝에까지 다 읽진 않고 3분의 2 넘게 지금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야 이렇게까지 다이나믹하게 이 내부 사정이 돌아가고 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읽다가 헷갈리는 거야. 하도 이름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이름들하고 달라가지고 이 사람. 근데 장명 센스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 단어 하나, 뭐 글자 하나는 꼭 들어가고 이렇게 앞뒤를 바꿔가지고 하신 걸 보고 진짜 머리 많이 쓰셨겠다.
아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고 여러분이 모르는 그 진실이 어떻게 돌아가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씁쓸하다. 이거를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름 바꿔가면서 복잡스럽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네, 이 장아리라고 하는 불쌍한 법무부 장관이 왜 저렇게 되었는가 이걸 전부 다 알 수 있어서 저는 솔직히 좀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면 너무 혼자 외로운 투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겁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인물들과 입장들을 만나보면서 소설보다 더 소설스러운 현실을 이런 식으로밖에 담을 수 없는 이 아이러니. 네. 검찰개혁의 선두에 섰다가 결국 이렇게 몰매맞은 이 상황. 이 상황이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다. 이걸 좀 인식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간 검찰개혁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 진실을 알고 싶은 분들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현재 검찰개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네. 저는 솔직히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실패하고 나니까 저항감만 더 키워놨다. 네. 그래서 더 과하게 이런 것 같다. 맞아. 그래서 현재의 정권이 자꾸 우리가 보기에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고 깨닫고 뭔가 그냥 팍 욕을 강하게. 먹더라도 하려고 네.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도 반대급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검찰의 그 실패라는 것은 저는 네. 인사 실패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하고요. 국회가 뭐 주저주저 하면서 검사 탄핵을 망설이고 마치 그 탄핵 전문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네. 탄핵이라는 건 헌법에서 보장된 제도이고 국회의 소임이에요. 그렇죠. 마땅히 네. 해야 될 네. 책무, 의무죠, 의무라고. 의무. 네네. 네. 그래서 법을 위반하고 헌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검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근거가 있으면 즉시 네. 탄핵을 가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그 엊그저께 앱스타인 네. 성추행범에 대해서 그 협조자에 대해서 공범에 대해서 그 실형 그 재판을 하면서 판결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네, 거기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실명 그대로. 네,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판결문 공개, 수사 기록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그냥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를 안 지키고 수사권을 남용하고 기소권을 남용했으면 이 수사 기록이 국민에게 공개가 돼서 그렇죠. 이후에도 계속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도화해야 된다. 그걸 민주당이 입법화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또 네. 민주당이 많이 뽑혀야 되겠군요. 의석수가 많아야 되니까. 또 하나 네. 꼭 장관님하고 말해야 될 게 네. 있는데요. 과거에 법무부 장관 하실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했단 말이죠. 네네. 징계 수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시고 이제 네, 위원회에서 네, 다 네. 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그 과정이 절차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러면서 1심에서는 징계가 옳았다고 했다가 2심에서 뒤집어졌어요. 네. 뭐 예상했던 바처럼 법무부에서는 너무 기뻐하면서 제가 보기에 기뻐한다는 건 제 생각입니다만 네. 너무 기뻐하면서 상고도 안 하고 네. 패소할 결심을 아주 완벽하게 구현을 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네, 우선 사법을 형해화시키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패소할 결심을 스스로 증명했다. 상고도 안 하고 네, 끝냈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상고하지 않은 것은 공익 수호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범죄 감추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징계 절차에 있어서 위법했다라고 항소심이 판단을 한 것을 법무부가 받아들였잖아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즉시 사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것이 그대로 소추가 될 것이고 네. 처벌 대상은 남아 있는 거예요. 사법 세탁을 못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절차적인 것만 건드리고 네, 내용에 네. 대해서는 제대로 네, 네. 판단 안 했고 네, 네, 네. 대통령 재직 중에는 이게 정지가 되니까 네. 할 수 있구나. 네, 예. 그리고 그 뒤집은 판사를 이번에 어제 보니까 네. 대법관 후보 추천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메간 매직이에요. 어머, 완전히. 진짜요? 네. 오. 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심각한 문제인데. 와, 그런 게 어쨌든 지금은 잠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개혁을 하려고 했던 대상인 검찰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고 여기에 언론이 부역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정말 좀 답답합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도 이제는 뭐 아무도 당연히 부정할 수도 없고 뭐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현실도 사실은 싫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추 전 장관도 결국은 출마를 해서 내가 다시 본진에 들어가서 내 할 말을 하고 내 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 안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그러라고 할 것 같아요. 자, 뭐 어디 구체적인 지역이나 향후 계획 같은 거 좀. 당의 그 민주당의 판단에 따라야 되겠죠. 네. 전략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당의 그 움직임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 파쇼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좌고우면도 많이 했고 또 그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하는 국민적 비판도 있기 때문에 정치 효능감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당도 혁신 공천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또 그걸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도 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일각에서 여론조사도 사실 나오긴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대표직을 내놓고서 비대위로 가서 이 비명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40% 정도 된다고 나오고 물론 그거보다는 더 많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현재 있는 체제에서 대표가 당을 잘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 내는 사람들도 많고 좀 약간 그래도 차이는 좀 있지만 팽팽한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자체가 사실은 오염된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끊임없이 사법 리스크 있다라고 해놓고서 그러면 그 말이 나오는 자체가 선거 앞두고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잠시 퇴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네요. 오히려 지금은 이 국민적 분노를 집중시켜서 대통령이 걸핏하면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제도 만들어도 거부권 행사하니까 그렇죠. 200석을 넘겨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이 검찰 독재, 민주주의 위기를 정상적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국민적 호소에 민주당이 더 집중해야 된다 생각해요. 민주당을 믿습니까? 믿어야죠. 믿어야죠. 믿어야 됩니다. 네네.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했고요. 민주당이 200석 넘겨야 된다. 이 마지막 일성이 귀에 자꾸 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그 사실은 에너지가 양쪽이 굉장히 딱 맞붙어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타개하려는 그런 국민적 에너지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 세력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는 검찰 독재 국가가 완성이 돼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 고에너지 민주주의를 우리가 더 결집을 시켜야지만 이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라는 건 국민 한 표 한 표는 약해 보이지만 국민이 어떤 방향으로 결심하면은 연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네. 그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추미애 전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는 잠시 후 김종대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조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조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김종대 의원과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잠시 광고 타임입니다. 저한테 그 물건이 없어가지고 사실 보여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통통물에서 주얼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는 2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 예쁜 귀걸이, 브로치, 목걸이 다 있거든요. 저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이렇게 직접 착용도 해보고 손에도 걸고 싶은데 예뻐요. 되게 예쁘고 그다음에 실용성이 있고요. 가성비도 좋고요. 비용도 아주 비싸지 않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여러분들께 그 가슴을 톡톡 두드리는 그러한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 기념 선물로 가족과 지인에게 주얼리를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자,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풀어보면 저는 아주 속이 다 시원하고 그 해안에 그 박식함에 정말 놀랄 때가 많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달마대사, 진보의 달마대사. 네,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소개를 잘해 주셨습니다. 네. 달마대사, 진보의 달마대사. 네. 근데 약간 달마대사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노자 분위기도 나고 좀 도교 분위기도 나고 뭔가 조금 세상에서 해탈한 분위기도 좀 나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 당태종 때 그 당태종 맞나? 거기 저기 인도인 다르마라고 있어요. 다르마, 그렇죠. 그 사람이 중국에서 달마라고 달마. 부른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소림사에 들어가 9년간 면벽 수행을 했거든요. 그때 당나라 황제도 안 만나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으킨 중국 사회의 정신혁명, 네. 이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스케일을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예요, 달마대사의 가치관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승의 그 하나의 어떤 위상을 세운 것이죠. 뭐 제가 뭐 그거 뭐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그 불교가 원래 마음을 다루는 그 종교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선승의 어떤 면모를 세웠다. 그 육조 해능이라든가 삼장법사, 현장법사하고 이 계보로 이어지는 그 위에 있는 어떤 그 중국 선종의 효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에 와서 조계종이 된 것이죠. 도노 점수, 교회 별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야. 네네. 달마대사는 불법의 교리보다는 참선을 중시하는 종파인 선종. 그게 바로 교회 벌전. 네, 그렇죠. 깨달음은 경전 밖에서 온다. 그러니까 무술보다는 참선과 깨달음이 되게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한 면벽 수행하면서 이제 무엇이 올바른 도의 길인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시고 이랬다는 겁니다. 참고로 전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도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죠, 제가. 맞습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이신 분들이 사실 저도 천주교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만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심이 넓고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진보계의 달마대사 우리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현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이 되고 처음 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아우, 그런데 새해 벽도부터 워낙 흉사들이 많아서, 예. 맞아요, 맞아요. 왠지 그 인사가 좀 실감이 안 나네. 아, 그래요? 그러면 구정 때 다시 할까요? 글쎄. 자, 어쨌든 새해에 특별히 세운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특검연대의 힘으로 총선을 돌파하는. 그렇죠. 예, 새로운 야권의 이 모처럼 부활한 완벽한 공조. 네. 예, 그 야권의 표가 한 표도 이탈하지 않고 특검을 성사시켜낸 이 특검연대야말로 제2의 탄핵연대다. 이 특검에서의 보여준 강철 공조가 네. 정치를 결국은 바꿨다. 그 뒤로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한단 말이 쑥 들어간 거고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는가. 병립형 안 갑니다. 아, 그래요?
전 100% 확신. 근데 민주당이 병리포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하도 그러니까 우린 약속을 지키고 싶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정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게 다 특검에서 보여진 하나의 연대의 힘이. 맞아요. 예, 이게 정치를 바꾸는구나. 그래서 이 특검 연대는 4월 총선 이후에 80%의 다수파 연합으로 바뀝니다. 아, 좋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 네. 저기 국민의힘에서 대량의 이탈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에 재의결을 시도할지 몰라도 네. 그 공천에서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이라든가 소신 있는 의원들은 이제 그때 모처럼 소신 투표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고, 그 다음에 최수근 특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4월에 상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윤 대통령 특검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 그 진실을 덮고 뭐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죠. 알기로는. 그런데 최수근 상병 특검은 총선 이후와 5월 말 사이에 의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때 보라고. 이 표심이, 의원들 표심이 어디로 가겠냐고. 그러네. 거기서 출마조차 못한 의원들이 숱하게 앉아서 이거 표결하는 거거든요. 공천에서 잘린 의원들. 국회의원 회기가 언제 시작하는데요? 5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에 총선이 있어도 5월 달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중간까지는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의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라던가 공천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라던가 또 양심적인 사람들이라던가 예.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투표 행위를 할지 보면 알 수 있겠군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부부 특검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하나는 김건희 남편 특검, 하나는 부인 특검. 윤석열 특검. 그게 4, 5월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때 이탈표가 나오면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60표가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서 243표, 즉 80%의 찬성으로 갔거든요. 지금 이 시나리오는 이번에 특검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어떻게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까지 이어지는 전국은 그 특검 연대가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거기에 일부가 동참하는. 이렇게 되면 정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바로 탄핵 연대로 진화합니다. 일단 정의당하고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연대를 확실히 했고 이탈표도 없었었고 네. 잘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 그 이후에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지고 200석을 넘기냐 마느냐 이제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현재 민주당하고 정의당과 다른 당들이 합쳐가지고 힘을 보여주니 예. 사실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이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아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지금 이준석 신당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검에 더 적극적입니다. 응. 그 사람들은 천하람 그 위원장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묻지도 않는데 사회자가 저 특검 강력히 찬성입니다. 아예 더 치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유독 이 특검권으로 고립되는 건데 그 안에서 이탈표가 조금만 나와도 사실은 한 19표만 나와도 그렇죠. 재의결이에요. 200표 나와요.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 아니야? 내일 아침 9시인가? 오늘인가? 9시에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네. 즉각 망하는 길이거든 그게. 숙고라도 안 하는 모습을 숙고라도 좀 하면은 그래도 고뇌를 하고 있구나 이러는데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면전에서 그냥 문전박대해서 그냥 아주 개소리 취급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 국민들이 모멸감을 느끼죠. 그다음에 정말 이래도 되나? 이런 어떤 그 회의감이 국민의힘에서 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공천 칼질이 시작돼요. 네. 공천 그것도 자기가 직접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당대표나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직접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 순간은 네. 한국 정체가 분수령회가 이제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박근혜 탄핵 이후에 한 7년 만에 네. 다시 한번 한국의 다수파 연합
이제 중도 합리적 보수를 개혁 진보가 이끌어가는 네. 이 다수파 연합이 다시 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마지막으로 깨진 때가 그 2020년 위성정당 창당 때였어요. 이때 모든 연합이란 연합은 다 깨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마지막 깨진 건데 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병립형 회기를 안 합니다. 네. 이 시나리오를 보세요. 이러면은 자 지금 뭐 민주당이 총선을 치른다 어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검연대가 이 총선을 이끌어간다. 더 거대한 판에서 거대한 힘이 우리를 새로운 어떤 역사의 지평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는 네. 이런 인식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줄줄이 대기다. 저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네. 지금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연초부터 불거진 신원식 국방장관에 대한 그 해임 건의 내지는 네, 그거 해야 탄핵안 됩니다. 입장을 네. 지금 빨리 내야 된다.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네. 내야 돼요. 아, 정말 빨리. 그분은 정말 상식 되기 전부터도 사실은 우리가 다 말을 계속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되고 나서 보니까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걸 깨달았어요. 아니 신원식 장관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목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 아니, 말도 참 안 입에 되는- 담기도 힘에 거북스러운 그 말을 했고. 하면서 붕짜자 했는데 네. 그 일이 지금 실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러더니만. 이재명 피습이 그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 그 선동한 대로 선동한 가고 거예요? 있잖아 지금. 아니 직접 시키지 않았지. 그지만은 선동하는 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현식 장관이 예전에 네. 그 무슨 연단 전광훈 씨였나 무슨 네, 정광훈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 네. 올라가가지고 연단에서 붕짜다 붕짜 이거 하면서 네, 내가 그때 문재인 했던 대통령 말이에요. 목 따라간다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상하다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이랬는데 결국 그게 당시 야당 대표나 뭐 여당 대표다 어쨌든 본인들하고 맞지 않는 대표에 대한 거였다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목을 그게 겨눠서 테러 하는데 선동이지 그래. 아 그때 뭐 그거다. 저기 그리고 저기 뭐냐 이번에 그 주범 김모라는 주범이 그 태극기 네, 집회도 네. 자주 갔다는데. 그러니까 그 집회에 되게 많이 참석했었대요. 그리고 네. 민주당에 들어온 거는 동선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미국하고 우리 정치가 비슷해져 가는 건데. 자, 이걸 보시라면 내가 이걸 몇 번 어디서 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2021년 2월에 미 하원에 폭도들이 난입한 일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때 뭐 그때 트럼프가 행동하라 그런 직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때 모든 미국 언론이 뭐라고 썼느냐. 분노한 백인 노동자들이 쳐들어왔다예요. 그 지금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쳐들어온 사람들이 현직 기업체 임원, 전직 육군 최고위급 장교, 노동자들이 아니라 전직 교사, 심지어 올림픽 수영 상관왕, 어머. 금메달 3개 딴. 무슨 백인 노동자요? 가장 미국의 중산층, 그러네요. 그것도 아주 대표적인 성공한 미국적인 사람들이 왔는데, 그래서 외로운 늑대라는 말이 우리가 9.11 테러 이후에 유행했는데 네. 저는 그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요즘은 정치 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배부른 늑대입니다. 배부른 늑대. 예, 너무 정상적이고 법 없이 살 사람들이 그러네요. 성공한 사람들이 정치 폭력에 뛰어들었어요. 네네네. 이게 지금 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 현상 내지는 사회 운동으로서의 폭력입니다. 그 점에서 심각한 거고 과거의 사회 루저가 고립돼서 극단적인 폭력을 쓰는 그 폭력이 아니에요. 연결돼 있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이 폭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그래서 큐어논 같은 음모론 집단이 민주당을 막 쳐들어가고 아동 성매매했다고 쳐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에서의 지금 최근의 폭력의 양상이 굉장히 그 고학력 내지는 중산층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네. 상황이. 이거 이게 심각한 문제네요. 문제여서 외로운 늑대 아니다 배부른 늑대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좋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얘기 잠깐 나와서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탈당을 선언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허은하 의원은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탈당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개혁신당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기의 의원직을 버리고까지 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류호정 의원의 행동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류호정 의원은 같은 비례인데 자기는 끝까지 버티겠다. 정의당에 대해서.
허은하 의원하고 정의당의 이 류호정 의원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보십니까? 보세요. 저기 그 유호정 의원이 버티는 배경에 그러면 새로운 선택에서는 이걸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도 큰 데미지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아, 왜요? 아니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에서도 탈당 권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기 유호정 의원이 새로운 선택의 뭐 행사에 못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아직 당적이 정의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저번에는 왜 같이 금태섭 의원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했죠. 그랬는데 지금 나타나면은 그 당 지지율 반토막 난다고. 그렇죠. 욕망 그러니까 때문에. 네. 사실 자기들도 고민해요. 그러면은 저기 그 새로운 선택이건 정의당이건 모든 정당은 유호정 의원 탈당이 맞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본인 혼자만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몇 개월 남은 국회의원 임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라요. 왜 그러는 거야, 본인? 이거는 나중에 새로운 선택에도 큰 누가 될 건데. 그렇죠. 아, 얘기했잖아요. 몇 개월 의원직 유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거밖에 의미가 이유가 있냐고요? 없는 거야. 그게 뭐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아니, 저기 뭐냐, 그것도 기득권입니다. 아. 그것도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참 무서워졌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이런 부분 때문에 허은하 의원은 더 멋있네. 결단력 있게 탈당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네. 자칫하다가 청년 정치가 류호정 류로 엮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차별화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저기 오히려 신당 쪽은 이런 면에서 상승세인데 새로운 선택은 지금 어떤 존재감도 보여주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 유호정 효과가 있다. 이 점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류호정 의원도 알 텐데 본인의 행동이 옳지 않고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됐고 여기저기 다 부담만 주고 있다는 걸 알 텐데도 그러네요.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요? 아니, 저 모를 수가 있어요?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옛날에도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 혼자한테만 이러냐 이거. 그러니까 저 그 말 듣고 깜짝 아니 놀랐어요. 이런 비판받는 걸 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건 본인은 모른다는 이해가 거 아니라 완전히 세상을 달리 해석한다니까요. 우리 상식하고는 달라요. 네, 좋습니다.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 행보 대전 현충원 찾아갔을 때 최상병 생일이었으니 참배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 무시하고 갔고 광주 찾았는데 경호원에 둘러싸여 가지고 한번 그 사진 있죠. 막 빨간색 마스크 쓴 경호원들하고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경호 과잉 경호 논란 나옵니다. 엄청나게 몇백 명이 지금 둘러싸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자꾸 봤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 피습당했기 때문에 경호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건 하지만 본인이 대통령도 아닌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 모습은 좀 너무 이런데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런데요. 저기, 정말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예, 저도 뭐 대선 후보 여러 번 수행해봤고 그럴 때마다 경찰에서 근접 경호하는 거 우리가 한 팀이 돼서 많이 그래서 정말 그렇죠. 고생하는 하죠. 사람들. 예. 근데 저렇게 경찰 다 써붙이고 저렇게 요란스럽게 경호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검은 양복 입고 귀에 이어폰 꽂고 이러면서 전문성 있게 경호를 해요.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에다가 경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폴리스 잠바 입고 저렇게 뭐 거의 방탄조끼까지 입은 것 같아 꼭 보니까. 그래도 동료 시민이라고 하던데 한동훈 장관은 동료 아니, 시민을 그러니까. 너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저거는 일종의 어떤 과시욕이지 경호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저기 보니까 한 장관도 뭐 경찰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광주 시민이 두려운 겁니다. 왜요? 아니 이재명 대표 때문에 화가 났을 거다 광주 시민들이. 근데 하필이면 내가 이 날짜에 여기 가니까 보고 받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원칙 없는 경호를 받은 것이죠. 그거지. 아니 누가 저렇게 경찰 5만 군데 써붙이고 경호합니까? 그래 요인 경호라는 걸 저렇게 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말과는 다르게 좀 겁이 있나요? 겁쟁이 아닌가요? 좀 겁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뭐 모르죠 뭐 그거야. 그런데 일단은 민낯은 곧 드러나게 돼 있고 인간의 도량이라는 것은
이제 저런 어떤 판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국민들 네. 다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다 안내를 해들고 보여드리는 게 달마대사 역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 살인 미수 사건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표를 공격했던 피의자 김 씨가 오랫동안 극우적인 행동을 했고 이쪽에 당직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1년 전 정도에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가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세 가지 특징, 그 대담 못사망, 두 번째 장기간에 걸친 의도성, 계획성. 네. 대부분 이런 살인 기도범도 검거되면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는데 있었다고 뻔뻔하게 이러는 거. 네. 그다음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 전직 그렇죠. 공무원에다 전과 없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정치 테러는 진화하고 있다. 옛날하고 다르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고학력 중상층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이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중간 계층을 흔들어 놓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증오범죄, 증오의 확산이거든요. 네. 예, 그걸 정치가 지금까지 구판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증오의 정치가 지금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또 제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제 전쟁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제 5세대 전쟁론이라는 데서 나오는 건데, 트랜스, 휴먼. 그러니까 이게 초강력 개인으로 번역되거든요. 한 개인이 국가와 정치와 사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 너무 강해졌다. 네. 인터넷과 미디어와 그다음에 SNS와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한 명도 얼마든지 큰 이런 범죄를 기획할 수 있는 세상.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정보통신의 발달 네.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초강력 개인의 등장이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그게 탄저균 테러로 나타났어요. 탄저균 테러. 네. 그렇죠. 그 편지 봉투에 담아서. 그렇죠. 그 한 명이 미국 의회를 다 초토화시켜놨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사이버라든가 또 이런 계획성에 있어가지고 단독성 이런 것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증오의 씨앗을 정치가 뿌려대잖아요. 그러면은 불꽃이 있는 곳에 휘발유 뿌려대는 격이거든. 앞으로 정치가 네. 엄청나게 비극의 모든 원천이자 출발점이라는 거.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김종대 전 의원과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시간이 항상 빨리 가가지고 다음에 제가 좀 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 이 정도까지인데요. 요 얘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이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변호사로서 보험사건 할 때마다 정말 제대로 보험에 드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무슨 상품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매번 느끼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나 자신의 보험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내가 절약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계획하에 보험을 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금하다 생각이 들면 무조건 전화부터 먼저 해보시고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라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010-7613-330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에 연락이 되니까요. 영친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영친이 여러분들 보험 제대로 알고 드는 이 보험 클리닉 업체에 대한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잠시 뒤에 노반장이 진행한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문희정 평론가와 일리아 교수와 함께하는 세계와 K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피습 테러 사건, 살인미수 사건, 세계 언론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외국에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이번에 확인해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내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세요.